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추억의 창문을 손질해야겠다. 지난 계절 쌓인 허무와 슬픔, 먼지처럼 훌훌 털어내고 삐걱이는 창틀 가장자리에 기다림의 새 못을 쳐야겠다. 네, 곽지구 시인의 겨울의 춤 앞부분입니다. 흔히 대청소를 하는 건 새봄이 되기 전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겨울 첫눈이 오기 전에 추억의 창문을 손질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이 내린 지역도 있죠. 또 눈이 오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겨울채비로 김장을 하고요. 또 요즘이야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땔감을 준비했죠. 뒷곁에 가득 쌓인 땔감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하시던 그 할머니 말씀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시작할 때 마음의 채비를 한다면 그 시작이 좀 더 새롭고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현수 작가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내겐 휴가가 필요해. 김현수. 그날 자료실 열람 시간이 모두 끝난 뒤 직원들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여름 독서 교실을 준비하기 위해 3층 강의실로 모였다.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언덕배기에 서 있는 3층짜리 도서관에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자료실은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 모두 3곳이었다. 그런데 직원은 사서직 4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8명이었다. 7월 28일에 여름 독서교실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사람씩, 그것도 낮은 직급 순으로 휴가를 떠난다면 나이 많은 직원들은 8월 말이나 되어야지 순번이 돌아온다는 얘기였다. 최는 기능 10급 강 등 미혼 직원들을 독서교실 강의실에 모아놓고 합리적으로 휴가 기간을 선택하라고 잘 타일렀다. 하지만 그 말투가 워낙 공격적이라 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안 피곤한 사람 어딨어? 도서관 사서 말이 좋아서 사서지 막노동 아니야? 그래도요, 최 선생님. 나이 어린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어린 건 죄지. 동방예의지국에서 연장자 우선주의 몰라?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 필요할 때 써야죠. 강 선생은 나이 많은 사람들 휴가 날짜 먼저 고르는 거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구만. 아니, 불만이 아니라요. 합리적으로 하자고, 합리적으로. 이게 무슨 합리적이야, 강압적이지. 합리적이라는 거는 자고로 소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다수가 만족하는 거니까 젊은 우리들이 연장자들한테 양보를 하자 이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9월 초나 돼야 여름 휴가를 가겠구만. 그게 무슨 여름 휴가야, 가을 휴가지. 에휴. 전 9월 중순 넘어가요. 난 지금 쉬고 싶은데. 자, 다들 알아들은 걸로 하고 저녁이나 먹고 와서 여름 독서 교실 준비 마저 합시다. 예, 알겠어요. 저기, 최 선생님, 전요, 저 책 정리할 게 남아서 좀 이따가. 책 제자리에 꽂는 거 좀 빨리빨리 할 수 없어? 예, 최 선생님. 올 때 김밥 사올 테니까 빨리 꽂아. 그래야 독서 교실 준비 같이 하지. 예. 최 선생님은 휴가 언제쯤 가세요? 나도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다 돼야 돼. 야, 그래도 8월 안에 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우리 휴가 얘기는 그만하지. 자, 주목.
나한테 빅뉴스가 있습니다. 빅뉴스. 아, 설마 최 선생님 드디어 결혼하십니까? 그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며칠 동안 그 노인 안 보였잖아요. 아니 그 노인이라뇨? 왜? 맨날 도서관에 오던 그 노인 있잖아요. 아, 그 노인. 아, 맞아. 그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아, 어디 아픈가? 그게 아니고 글쎄 관광단지점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대. 에? 아유 왜요? 그 노인이 시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단지 옆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내 강에게도 전해졌다. 강은 여름 독서교실에 찾아올 아이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3장씩 모아 스테이플러로 찍던 일을 멈추고 말았다. 누가 사체로 발견됐다고요? 아, 왜 그래, 강 선생? 괜찮아? 예. 며칠 전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 노인 강 선생도 잘 알잖아. 두 사람 친하지 않았나? 친하긴 누가요? 며칠 전에 강 선생 책 정리할 때 그 노인이 도와준 것 같던데. 어쩌다 그랬죠, 그건. 하여튼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야. 강 선생 출근하기 훨씬 전부터 여기 도서관 다녔다 그러던데. 예. 그 노인이 이 도서관 다닌 게 한 10년 됐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먼저죠. 도서관에 처음 출근하던 날부터 강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도서관의 전설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 노인이 도서관에 나타난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고 했다. 자, 여기 이 책 주세요. 아, 네. 오늘도 가장 먼저 대출을 신청하시네요. 아, 네. 저희들 지금 막 출근해서 모닝커피 마실 텐데 한 잔 드릴까요? 그럼 고맙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 선생? 예, 최 선생님. 이 책 좀 찾아오세요. 네. 300번대 책이네요. 저 노인 우리 도서관에서 유명한 분이야. 도서관 휴관일만 빼고 매일 오거든. 그것도 첫 번째로. 오, 그래요? 뭐 연구하시는 분인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출하는 책은 주로 300번대와 900번대 책을 대출하더라고. 300번대는 사회과학서고 900번대는 역사서잖아요. 그래. 한때는 도서관 사서들 사이에서 양심선언하고 물러난 대학 교수를 닮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 짧은 것 말고는 닮은 게 없더라고. 강 선생 커피는 다방식으로 탄다? 네, 전 책 찾아올게요. 그 노인은 도서관에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도서관에 나왔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일반 자료실 입구 옆 원탁에 앉아 300번대와 900번대의 책을 읽었다. 후에 도서관 직원들과 조금씩 안면이 트이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왜 날마다 도서관에 나와 책을 읽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는 학자도 교수도 아니었다. 강이 도서관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얘기다.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면 대체 뭐래요? 전직 형사였대. 아, 형사. 늘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닌 이유가 있었구만요. 근데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책 다 꽂았지? 수고들 했어. 좀 쉬자. 예. 어떻게 책 정리하는데도 반나절 이상 걸리냐. 원래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더 없어요. 그 사람 45살 될 때까지 경찰청에서 근무했대. 그런데 왜 그만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무슨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안주군 신지도에 출장을 갔다가 그만 무인도에 고립되고 말았단 마. 사흘 동안 무인도에서 고인물만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 어제의 파도는 어제의 바다로 돌아왔어. 이 파도는 어제 파도가 아니야. 그래, 난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죽자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어. 내가 살아온 삶도 나름대로는 정의로웠는데 이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 난 그게 슬퍼. 뭐야? 내가 살아온 삶도 나름대로는 정의로웠는데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게 슬프다. 그래, 그가 그랬대. 하여튼 자신의 삶이 나름대로는 정의로웠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죽는다는 게 슬퍼서 무인도에서 나오자마자 사표를 냈군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맞아, 사표를 낸 거야. 그것도 편지로. 가족은요? 글쎄, 연락을 끊었대나 봐. 말도 안 돼. 어떻게 가족하고 연락을 끊어요? 아, 몰라. 하여튼 직원들이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 가족들은 물론 세상 모든 것과 연락을 끊고 오직 죽으라고 책만 읽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왜 세상과 연락을 끊고 책만 읽고 있을까요? 글쎄,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는걸. 그 이유는 말 안 했나 봐. 다음에 기회 되면 물어보자고. 왜 디립다 책만 읽는지. 자살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여름 휴가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은 잊어버리고 저마다 그 노인과 얽힌 이야기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최가 그 도서관으로 직장을 옮긴 건 그가 도서관에 나오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출근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익히던 최에게 그가 찾아와 말했다. 저기, 어떤 책 드릴까요? 원하는 책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 글쎄요, 성경인가? 아니면 불경? 그리스 로마 신화? 이솝우화? 저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책 찾아드릴까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대출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니, 글쎄, 그게 뭔지 알아야지 대출을 해드릴 게 아닙니까. 제가 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 대출 카드요. 카드 적어오셨나요? 근데 서명에 이게 뭐죠? 서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청구기호 388 3회 가 57 10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300번대니까 풍속, 민속학 책이네요. 근데 이런 책을 어디다 쓰시려고 읽으세요? 거기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짜 그 노인이 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거기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더라니까. 풍선 다 불었으면 저기 달고 색종이 다 오렸어? 예, 다 돼갑니다. 강 선생. 예, 왜요? 강 선생 이상하다. 그 노인 얘기만 나오면 멍해져. 제가 언제요? 다 들었는데 강 선생만 안 왔잖아. 야, 이 풍선 달아놓으니까 여름 독서 교실이 무슨 학예의 발표장 같네. 근데요, 그 노인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어머, 강 선생, 너 지금 우니?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 휴가 안 보내준다고 지금 우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말을 해봐. 네가 지금 왜 우는 거야? 왜? 억울해? 저 좀 쉬어야겠어요. 쉬어야겠다고요. 어머, 세상에. 아니, 휴가 빨리 안 보내준다고 울어? 다음 날 도서관으로 그의 아들이라는 남자가 찾아왔다. 10여 년째 행방불명이던 아버지가 남해안의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은 망설임 끝에 그래도 유품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도시를 찾았을 뿐 애당초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비겁하게 사라진 아버지의 진실 따위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정신없어. 아니, 강 선생은 이렇게 바쁠 때 퇴근을 하고. 진짜 내가 정말. 저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떤 책 대출해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걸 왜?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가서 여쭤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고 들어서요. 그 노인. 네. 그런데요? 아니, 그게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그게 궁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노인이라면 매일 찾아와서 책을 읽었다는 사실 외에는 해드릴 말이 없는데요. 예. 저기 창가 쪽 테이블에서 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예.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박 선생, 애들 좀 조용히 시켜. 바쁘신가 봐요? 네. 그 노인은 매일 도서관에 나와서 무슨 책도 읽고 뭔가 글 같은 걸 쓰기는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읽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요?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말하자면 깁니다.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예, 최 선생님 전데요. 제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네요. 뭐야? 강 선생! 하필이면 여름 독서교실 첫날 결근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강 선생은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휴가 좀 양보하랬더니 이렇게 엿먹여? 왜? 이번 휴가에 어떤 논팽이 꼬셔서 놀러 가려고 하나 보지? 어떤 논팽이가 걸려들었는지 모르지만 한여름에 휴가 가려는 그 음흉한 속 다 보이니까 똑바로 처신해! 그날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최는 아침에 도서관을 찾아온 그의 아들에게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듣고 싶은 사람은 길 건너 호프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여름 독서교실을 준비하느라 전날도 늦도록 야근한 탓에 직원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았지만 휴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결근한 강 때문에 하루 종일 최의 심기가 불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울며 맥주 마시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가을에 증발해버렸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났을 때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거기 고형사님 댁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고영사님 계신가요? 고영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 안 계신데 누구세요? 아예 신문사 기자인데요. 언제쯤 오실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기자들이 이 사람을 왜 찾을까? 이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 안 돼. 전화를 해봐야지. 아내는 도경찰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연결을 거쳐 전화를 받은 남자는 도경찰청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그가 도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좌익 사범을 담당하는 대공사학과는 분실의 형태로 청사 외부에 나가 있었다. 아내는 간신히 양정물산이라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얻게 됐다. 양정물산이 그의 실제 근무처였다. 전화로 연결된 그의 직속 상관이라는 김상무는 그를 고부장이라고 호칭했다. 안 그래도 고부장이 무단 결근 중이라서 회사에서도 다들 걱정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무단 결근이 계속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닐까요? 근데 상무님은 부하 직원이 출장 갔다가 일주일 넘게 무단 결근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양정물산은 특수조직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정물산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기자들이 애 아버지를 찾는 거 보면 아주 중요한 회사인가 봐요. 기자들이요? 그것들이 언제 냄새... 저기 사모님, 일단 절 만나시죠. 만나야 합니다. 기자들한테는 어떤 말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시장 쪽에 있는 지하 다방에서 뵙겠습니다. 다음날 김상무는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서야 영등포 시장 골목의 지하다방에 나타났다. 김상무는 40줄에 들어서자마자 일찌감치 양쪽 귀 밑으로 새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에 비해 10년은 젊어 보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학생 시위가 아주 격렬해져서요. 회사 업무량이 폭주를 했거든요. 예. 아버지가 회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릅니다. 쾌류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저기 최근에 고 부장이 무슨 이상한 행동 안 하던가요? 이상한 행동이라뇨? 남편이 일반 경찰서에 있다가 그 회사로 옮긴 후부터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라뇨? 고상무가 일을 서툴게 해서 지금 회사가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마 남편께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잠적한 것 같은데. 제 남편이 뭘 잘못했는데요? 저기 사모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요? 하나는 더러운 날파리, 그 다음으로는 더 더러운 똥파리.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파리는 기자 새끼들이죠. 지금 대개 바깥 양반께서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로 그 파리 새끼들이 지들도 한 주둥아리 들이밀자고 꼬여드는 중입니다. 그 파리 새끼들 만나면 가능한 한 똥 본 듯이 피해 다니세요. 그러면 바깥 양반 곧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똥 싼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온 세상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대개 남편은 지금 무단결근 중입니다. 그 파리 새끼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바람나서 도망쳤다고 그러세요. 바람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로 도망갔다면 내가 그 입에 뽀뽀를 하라고 해도 골백번을 했겠습니다. 갈대처럼 새파란 모습으로 그가 도대체 얼마나 큰 똥을 싼 것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김상무의 말처럼 신문기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와 그의 행방을 물었다. 그 어떤 전화에도 아내가 완강하게 입을 열지 않자 신문기자들이 그녀를 다그쳤다. 이렇게 숨겨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양정물산에서는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대개 남편한테 그 모든 똥물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중이라고요. 아니, 집에 텔레비전도 없습니까? 양정물산에 들어갔던 학생 하나가 죽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주면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제야 김상무가 말한 똥이며 신문 기자들이 말한 똥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전화 코드를 뽑아버리고 텔레비전을 내다버린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대문 너머에서는 학생을 물고문한 경찰관은 단 한 명으로 그의 단독 범행임이 밝혀졌으나 사건 발생 직후에 잠적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는 경찰 특별조사단의 대단히 특별한 발표를 다들 비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런저런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밤낮으로 그의 아내가 생각한 것은 오직 남편이 입고 나간 점퍼뿐이었다. 그 옷겹 점퍼를 이제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넘긴담. 아무리 생각해도 다가올 겨울이 걱정돼 견딜 수 없었던 그의 아내는 김상무를 수소문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가까스로 김상무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김상무는 며칠 전에 그의 사직서가 도착해 이미 수리됐으니 더 이상 회사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김상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전라도 버전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잠깐 휴대전화. 잠깐. 아줌마, 퇴직금은 조만간 월급 통장으로 입금될 테니 앞으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닥달하지 마시오. 예? 잘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뭐야, 끊겼잖아. 아유,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강인데 이게 정말 사람을 가지고 노네. 어쭈, 이젠 전화를 씹어? 이번에는 강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이 왜 전날 울면서 강의실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그날 출근도 못할 정도로 아팠는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듯 휴가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도 강은 늦도록 저자기호가 뒤죽박죽 뒤섞인 책들을 정리하느라 끙끙대야만 했다. 아마도 그가 아니었다면 그날 강은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걸 언제 다 꽂는다. 아무렇게나 꽂을 수도 없고. 꽂을 게 많나 봐요. 예,
오늘 밤 안으로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내가 좀 도와줄까요? 정말요? 아니에요. 호의는 고맙지만 어떻게? 나는 이 도서관의 책이 어디에 뭐가 꽂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책 꽂는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긴 하겠다. 저 그럼 좀... 예. 자, 이거는 여기. 그는 전적으로 기억에 의존해 책들을 제자리에 꽂았는데 청구기호를 따져가며 확인해보면 과연 정확한 자리에 꽂혀 있어서 강으로서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강은 그와 함께 책을 정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가 정리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이 그에게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책만 읽는 게 소원이에요. 선생님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아요.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 그렇게 책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떠날 때가 됐죠.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인생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차라리 읽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선생님처럼 돈이나 가족 걱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껏 책만 읽는데 왜 불행해져요? 말하자면 긴 얘기인데 어디 가서 맥주나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오늘 제 일도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한잔 살게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도서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단지의 호텔 바로 갔다.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지는 바에 앉아있으니 밤바다가 보였다. 검은 밤만에서 검은 물결이 출렁거렸다.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빈 술병은 늘어만 갔다. 그들은 바다로 나갔고 점점 말수가 줄어든 그는 출렁거리는 검은 물결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진실된 순간이 있어야겠지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형사생활하면서 겪은 일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눈빛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신디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경찰을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지내야겠다고 결심한 까닭도 그 눈빛 때문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눈동자. 그게 누구의 눈빛이었는데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요? 저는 그 눈빛을 잊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책을 쓸 작정이었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써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의 역사를, 그때는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돼 왔는지 모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만 그릇된 가치관으로 매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그 눈빛이 생각났겠죠. 그러게 소설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역사책을 쓰려고 하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여야만 했는지 아직도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참회한다면 그 학생도 용서해주지 않겠어요? 두려웠어요. 괴로웠다고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벌써 선생님을 용서했을 거라고요. 심야 바닷가에서 느닷없이 울려 퍼진 통곡 소리는 좀채 멈출 줄을 몰랐다. 그래서였다. 그래서 강은 그가 해변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몸과 마음이 아파온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어느 누가 강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제 아무리 여름 휴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강의 전화를 받자마자 최는 그 정남이 떨어지는 매정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아줌마, 퇴직금은 조만간 월급 통장으로 입금될 테니 앞으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닥달하지 마시오잉. 뭐야? 어디에 있는 것인지 최의 그 말에 사람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떠들썩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울상이 된 강은 핸드폰을 끊고 방 한쪽으로 집어던졌다. 방 한 구석에 처박힌 핸드폰이 저 혼자서 부르르 떠는 동안 강은 결심했다. 여름 독서교실이 끝나는 즉시 휴가를 가겠다고. 최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자신에게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김현수 작가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 마지막이 방 한 구석에 처박힌 핸드폰이 저 혼자서 부르르 떠는 동안 강은 결심했다. 여름 독서교실이 끝나는 즉시 휴가를 가겠다고. 최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자신에게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문학평론가이신 정홍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작품 만나봤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듯 합니다. 겉에는 이제 도서관 직원들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신경전 벌이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안에는 10년째 도서관을 매일같이 와서 책을 읽던 그 노인의 얘기인데 이 작품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겉에 이야기가 있고 마치 액자처럼 돼 있죠. 네. 겉에 얘기는 이제 그 도서관 직원들이 여름 휴가 순서를 놓고 벌이는 갈등 신경전.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고 째째하고. 째째해요. 예, 째째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도 뭐 일상에서 늘 그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과 맞물려서 들어간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예.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예,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금방 떠올릴 수도 있고. 그 도서관을 10년 넘게 이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책을 읽던 한 노인이 바닷가에 시체로 발견되는 얘기가 이제 소설 그 전반부에 나오고 조금씩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노인의 그 과거사가 드러나는 거죠. 네. 드러나게 되는데 전직 형사였다. 사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로 짐작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소위 이제 좌익 사범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고문했던 그 대공분실, 대공과 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좀 떨리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했던 형사였고 네. 그 과정에서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학생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물고문을 해서 네.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뭐 그 공권력을 또는 그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만 그럼 뭐 명백한 살인이고 그 범죄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 죄악, 이 악행, 과연 이것은 그 씻길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어떤 자기 반성이나 또는 어떤 뭐 성찰 뭐 어떤 걸 통해서 과연 이것이 들어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그 무거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이 소설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은 이제 빅뉴스가 있어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강희라는 성을 가진 도서관 말단 직원만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모두가 별일 아닐 때 강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직 형사였던 이 노인의 죽음, 또 노인이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보려고 했던 이 몸부림에 대한 그 최소한의 응답, 그게 아마 이 강이라는 인물 여자의 위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 위로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마 그 마지막 눈동자는 그 학생은 당신을 사랑했을 거다.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그리고 또 그 순간에도 이 남자는 또 여자를 약간 뭐 이렇게 손도 만지고 말이지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용서 같은 것은 뭐 이렇게 그 숭고하고 비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실제 삶에서는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의 작은 위로, 작은 휴가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게 아마 작가의 어떻게 보면 참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러게.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물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아마 강이라는 인물의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저자 김현수 작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을 테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젊은 작가인데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는 듯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보통 이제 소설이라 그러면은 뭐 삶의 체험 같은 걸 그냥 드러낸다든지 또는 감성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이 쉬운데 그 소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지적인 조작 또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장르이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현실을 지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뭐 최근에 나온 그 밤을 노래한다는 그 장편 소설 한 2달 전에 나왔지만 그것도 그 1930년대 이제 간도에서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배신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걸 아주 뭐 꼼꼼한 역사 취재와 또 뛰어난 그 문학적 상상력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그 세대에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작가 앞으로 좀 좋은 작품으로 많이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정홍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정홍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엔딩 멘트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좋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산에서 김경태 님이 주신 글이에요. 천천히 간다는 것은 속도를 낼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야말로 각자의 열매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잘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 잘 익은 달디단 열매가 머지않아 떨어질 겁니다. 이 글 올려주신 김경태님, 그리고 또 늘 라디오 독서실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이문열의 금시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